자, 그러면 5분 사탐도 다 왔으니까 이제 학습지 보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 공리주의 배우기로 했죠, 오늘 공리주의. 그죠? 공리주의는 지난번에 의무로는 의무를 따르는 게 옳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공리주의는 공리를 증진하는 건 옳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처럼 선생님이 그 단어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공리가 뭐냐를 일단 먼저 알아야겠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공리는 그 사익, 뭐 사리 요런 거랑 반대 의미인 왜 공공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문 아는 친구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이거 보고 벌써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공자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 공자랑은 다르죠. 빌공자고요. 여기는 이익할 때 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실 한문보다 이 영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우리 utility라는 거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유용한이죠, 유용한.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어느 게 더 유용한지, 더 효율적인지, 더 사회적인 유용성을 증진시키는지, 그거를 보는 게 공리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공리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용성이랑 같은 뜻으로 공명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질,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한 성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 어느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거를 증진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게 지금 공리주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 5분 사탐에서 다들 봤죠? 요 공리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대요? 그렇지. 산업혁명 때문에 등장하게 됐다고 봤죠. 선생님 요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1차 산업혁명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요 아이 뭐하고 있죠? 어때요? 한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예뻐하는 윌리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산업혁명. 여기 1760년부터 1840년 이렇게 나와 있죠.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은요. 물론 수많은 발전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벌써 4차 산업혁명인데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계기에 이 첫 번째 산업혁명이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 공장이 생기면 어때요? 소규모 생산이 아니라 대규모 생산이 되죠. 그러면 부르주아들이 생겨요. 부자들은 훨씬 더 부자가 돼요. 공장주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죠. 그럼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겠죠. 과거보다 물론 전반적으로 사회가 더 발전하고 뭐 기술도 발전하고 부자들도 많아지고 우리 시장경제가 활성화됐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요 영화 봤나요? 이 골든이란다.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이 찰리 채플린이 공장이 확 돌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너무 오래 일을 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똑같이 그 너트를 돌리는 행동을 하고요. 뭐 그런 것을 되게 유쾌하게 표현한 영화인데요. 아마 사회 시간에 많이 봤겠죠. 아니면 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는 봤나요? 보지 않았어도
장발장 책을 본 친구들은 많죠. 아마 대부분 봤을 것 같은데 그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쳤을까요? 왜 도대체 왜? 왜 촛대를 훔쳤을까요? 자기를 도와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하게 여겼던 그 성당에서 왜 촛대를 훔쳤을까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요 애네 서웨이가 연기한 그 인물은 왜 머리를 다 깎고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까지 돈을 벌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물론 이 레미제라블은 프랑스가 배경이긴 한데요. 이 산업혁명 시기의 이야기는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아동노동의 문제도 같고요.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노동이 기본적으로 15시간 이상이래요.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처럼요. 이러한 사회에 자유주의라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걸까라는 반성이 일어나고 우리 나만 행복하지 말자. 어떻게 행복하자?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행복하자. 라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바로 공리주의고 그 사람이 벤담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기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 공리주의를 자세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리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볼까요? 여기 이분은 벤담이에요. 벤담. 공리주의의 시초죠. 시초. 벤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인간은 우리 칸트랑 좀 달라요.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연적 경향성으로 도덕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봤죠? 근데 이 공리주의는 그 자연적 경향성인 우리의 쾌락, 추구하는 거, 고통, 피하려는 거 이것을 윤리의 시작으로 봐요. 인간은 뭐가 있을까요? 쾌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쾌락.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찬영이나 아니 우리 연수나 우리 친구들은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하는 것도 쾌락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급식 다들 먹고 싶죠? 맛있는 밥 먹는 거, 또 책을 읽는 이 배움의 즐거움 이런 쾌락도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 고통을 안겨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배고픈 거. 선생님은 치킨을 안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치킨을 못 먹는 거. 그죠? 반대로 하면 되겠네. 사랑을 받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 막 끔찍한 거를 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우리 사회적으로 금지시켜놓은 것들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죠? 이거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회피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인간을 쾌락주의적 인간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바라보는 윤리는 뭘까요? 우리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본다면 윤리도 마찬가지겠죠. 윤리는 우리 저번에 봤었던 칸트랑은 정반대예요. 결과론적 윤리설, 그리고 상대주의적 윤리설, 그리고 목적론적 윤리설을 가진다고 봅니다. 여기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결과론적 윤리설, 상대주의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행위에 뭐를 중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위의 결과. 그리고 상대주의적 윤리설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도덕 판단이 매번 달라진다는 거예요. A라는 상황이 어떠한 도덕 판단을 내릴 때 A라는 상황에서는 옳고 B라는 상황에서는 옳지 않고
똑같은 도덕 판단일지라도요. 예를 들면 우리 임신, 중절 같은 경우나 등등이요. 만약에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준다면, 유용성을 증진시켜준다면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 주면 옳은 행위,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쾌락주의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윤리관, 인간관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윤리는 옳은 것을 무엇이라고 바라보는지, 옳지 않은 것을 무엇이라고 바라보는지예요. 윤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한 특징을 지금 볼 건데요. 결과론적 윤리설이래요.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의무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 할 때? 사회적 유용성이 증진될 때 옳다라고 본대요. 두 번째는 상대주의적 윤리설이에요. 칸트는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법칙이 있으면, 도덕 법칙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이 공리주의는 달라요. 거짓말을 했을 때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면 옳은 거고요. 거짓말을 했을 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면 옳지 않은 행위라고 봅니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매번 판단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A일 때는 바뀌고 B일 때는 또 바뀌고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상대론적 윤리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목적론적 윤리설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결과론적, 상대주의적, 목적론적 달달 외워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공리주의가 가지는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큰 틀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사상가들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래서 결과론이구나, 이래서 목적론이구나, 이래서 상대주의구나 라고 큰 틀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외우느라 바쁠 필요는 없어요. 이 목적론적 윤리설이라는 건 이 삶의 목적은 결국에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윤리적이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랑 또 가깝죠? 고통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 윤리라고 봐요.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한데요. 칸트는 행복이 목적일까요? 도덕적으로 살면 당연히 행복은 따라오는 거지만 행복하려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공리주의는 삶의 목적 자체가 행복이고 윤리의 목적 자체가 행복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공리주의는 사회적 유용성,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고통과 불행을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사회적 유용성, 다시 말하면 쾌락이나 행복을 증진시키고 고통과 불행을 감춰주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윤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옳다. 즉 이것이 윤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공리주의는. 그런데요. 공리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있어요. 우리 자연법은 뭐를 추구하고 뭐를 피하라고 했죠? 그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고 했고, 칸트는 도덕법칙으로 보편화 정식이랑 인간 존엄성의 정식이 있었듯이 여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바로 공리주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들 해서 알고 있죠. 이거를 조금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행위라는 게 있으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정도에 비례해서 옳대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준다면 옳대요. 더더더더 많은 사람, 더더더더 큰 행복을 준다면 더더더더 옳대요. 비례해서 옳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반대되는 고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비례해서 옳지 않대요. 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 더 많은 사람의 더 큰 고통을 증가시킬수록 옳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여기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유용성의 원리, 즉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곧 윤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 벤담이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공리주의의 시작은 벤담이거든요. 선생님 다음 이 장을 넘어가서 벤담과 뮤를 비교하면서 보긴 할 테지만 이 이야기는 모두 벤담이 했는데요. 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된 게 수능특강에 지문으로 나와 있어요. 이 수능특강 지문, 문제 지문도 중요하지만 자료 플러스를 우리 사탐에서는 잘 봐둬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 방금 봤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뚜둥.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다 고통과 쾌락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하게 돼 있대요. 이거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인간관이랑 연결돼요. 쾌락주의적 인간관. 쌤 아까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봤어요? 그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자주 쓰이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누가 봐도 공리주의고 누가 봐도 벤담인 걸 드러내서 그래요. 이거 보면 자연은 인류를 요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대요. 우리 여기 인간이 있다면 여기 이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행동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니까 해야 돼. 또는 저거는 우리한테 고통을 주니까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식으로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지금 우리 학교에는 다행히도 선생님 지금 알고 있는 건 없는데 다른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온라인 계약 중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수가 있대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또는 모바일로 등등 우리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친구들을 따돌리는 현상이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옳지 않다고 봐요? 왜 나쁘다고 봐요? 그 아이에게 고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니까. 그러한 사회 현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기분을 상하게 하죠. 쾌락과는 정반대돼 있죠.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쾌락보다 고통이 훨씬 크죠.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쾌락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대요. 선생님 지금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던 것들 중에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움직였던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막상 별로 없죠? 공리주의는 거기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공리의 원리, 이 공리주의의 원리라는 거죠. 이 두 개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중요합니다.
이 공리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고 이거를 시작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포함한다. 원리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관련 당사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련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안락사 해도 될까? 라는 윤리적인 질문에서 이 사람이랑 관련된 이 행위랑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연결짓는 거예요. 일단 이 A라는 환자가 있겠죠. 그리고 요 안락사를 시행해야 하는 B라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랑 연결되어 있는 환자의 애인일 수도 있고요. 연인이라고 합시다. 연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환자라면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우리 학교 친구들도 있겠죠. 제자들 등등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이 행위랑 관련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가족들은 지금 안락사를 하지 않고 이 A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바라보는 게 고통이 100이다. 그렇다면 이 안락사를 했을 때 고통 100이 줄어든다. 연인은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는 거는 50이지만 이 연인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고통은 1000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안락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쾌락, 즉 행복이에요. 이거는 쾌락을 가져다 주는지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요거를 계산해서 쾌락이 더 많군. 그러면 오라. 고통이 더 많군. 그러면 옳지 않아. 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승인,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지문은 다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리고 그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 또는 쾌락이다. 그리고 벤담은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전체 행복과 연결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라고 나와 있죠.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에서도 이 법칙을 지켜야 하고요. 법을 만들 때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을 처리할 때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더 큰 효용을 줄 건지, 이 사람을 사형을 했을 때 사회에 가져올 경각심이 훨씬 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든다면 사형하는 게 맞고요. 아니야. 이 사람은 사형을 하는 게 아니라 종신노역형을 시켜야 우리나라에 필요한 노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줘. 평생 저렇게 감옥에서 있으면서 일을 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니 하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문도 이해 갔죠?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공리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건 이렇게 끝났고요. 이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 추가로 더 이야기해주면요. 공리주의를 아까 선생님 여기
안락사로 설명을 했는데요.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적어주세요. 경제나 사회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계산 방법은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에 이 안락사를 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 비용 대 혜택이 훨씬 크면 옳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듯이,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이 그 골목의 식당들을 다니면서 비용 대비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더 많은 손님들에게 뭐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내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쌤도 사실 골목식당 같은 그런 프로그램 많이 안 보는데요. 그래도 쌤 집에 부모님이 보세요. 가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메뉴를 항상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담배 사업 같은 경우도 담배 사업 하는 게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조세를 걷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체코에서 담배를 팔면 팔수록 우리한테 이익이다라고 계산을 해서 담배를 앞으로 계속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뭐 조세가 연간 얼마나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고요. 또 노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금 문제 같은 것도 이 조기 사망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잔인하긴 하지만 이익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비용 대비 혜택이 맞는 걸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조기 사망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슬퍼하는 거, 그리고 담배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그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들, 그 담배로 인해서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그 담배 값을 쓰는 거에 대한 것들 있죠. 등등등등 관련된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